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진도 범위는 박주택의 시부터 진행합니다. 박주택 나희덕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목차를 한번 볼까요? 차례 제3부 폐허의 형식과 망각의 해로에 5명의 시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박주택, 나희덕 이렇게 두 사람이 우리의 진도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박주택, 나희덕 두 사람의 시인은 우리가 이번 한 학기 90년대 이후 한국 현대시를 분류한 3가지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분류에 속한다. 이제 폐허의 형식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서정의 형식에 해당되는 시인도 2명 공부했죠. 한민복, 이진명. 한민복, 이진명. 이제 그 서정의 형식과 비교해 보면 되겠고, 또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이 책머리 말에서 이 서정의 형식의 특성이 어떻고 폐허의 형식의 특성이 어떻다. 그리고 변신의 형식 특성이 어떻다. 9페이지 다시 한번 봅시다. 그죠? 9페이지. 폐허의 형식은 하고 9페이지 밑에서 8째 줄에 나오죠. 이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박주택, 나희덕 시를 공부하면서 요 앞에 총 정리되어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0조) 제목이 망각의 수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에서 이미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유형 폐허의 형식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어요? 망각이다. 서정의 형식은 기억이지만 폐허의 형식은 망각이다. 그때 우리가 정리할 때 이미 학습을 했죠. 그런데 이 망각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와 더불어 존재해요? 기억과. 그죠? 기억을 되살려서 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기억과 망각의 수사학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고 그냥 망각의 수사학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죠? 기억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회로가 단일 회로가 아니라 복잡한 회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박주택 시의 건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환멸과 폐허 의식이다. 건저 밑바닥에 박주택을 시를 읽으면 어떤 시든 그 밑바닥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환멸 의식을 느낄 수 있다. 환멸이 뭐예요? 환멸. 환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환멸입니다. 환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세상을 대하다가 그 환상이 깨어지면 이게 환멸입니다. 그죠? 환멸이라는 말, 그 한자 자체가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환상을 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 멸 알죠? 환이 사라지는 거. 이게 환멸입니다. 우리가 환멸을 느낀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폐허와 상관이 있죠. 그죠? 뭔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환상을 가지고 만든 그 이상이 깨어지는 거, 무너지는 거. 이때 환멸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환멸은 자기 모멸로 이어져. 자, 세상에 대해서도 뭡니까? 환멸을 느끼지만 보통 2가지가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나는 아직 그죠? 오염되지 않았는데 세상이 더럽다. 아, 이 더러운 세상. 그죠? 난 깨끗하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나도 더럽다. 이거죠. 자기 모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박주택 시인의 경우는 세상도 더럽지만 나도 오염됐다. 그죠? 그 세상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뭐예요? 환멸의식이 더 강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대체로 세상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우월의식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이 비극적 인식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비극적 세계 인식을 강화시키고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비극성이 더 강해진다. 시의 표면에 여러 겹으로 덧칠된 권태의 풍경을 그려낸다. 그래서 이 박주택 시를 읽으면 이 근태스러움이 막 느껴져요. 세상과 사람이 다 근태스러운 거예요. 자, 우선 이제 박주택 시의 특성을 먼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 세계를 도저한 허무주의. 자, 이럴 때 생기는 게 뭐예요? 환멸, 건퇴 이런 게 그죠? 종합되면 허무의식이 생기죠. 보통 우리가 허무라 그럽니다. 세상에 무의미한 것이죠. 세상이. 허무주의로 물들이고 있는 이 환멸과 폐허의식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그것이 난 건태의 풍경이 어떤 이미지로 형상화되는지, 그리고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변모되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박주택 시의 비밀을 감지하는 질문 방식이 된다. 그래서 그냥 시를 감상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를 좀 더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 조금 더 전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폐허와 환멸의식이고 건태스러운 어떤 이미지들인데 시를 읽으면 그게 느껴지는데 어떤 원인에서 이게 생겼는가 하는 것도 그죠? 추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냥 겉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시인이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됐는가. 그런데 그걸 찾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시인의 생애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또 허무주의에 빠졌을까? 그죠? 왜 이런 환멸을 느꼈을까, 세상에? 그죠? 예를 들면, 그죠?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다든지, 그죠? 이렇게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 연구죠. 그 시인이나 작가의 삶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연구자들은 평전이라는 걸 쓰죠. 여러분, 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재구성한 이 기록물. 그럼 사실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연구자들은 심지어는 그 시인과 작가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뭐예요? 생활 기록부 이런 것도 조사합니다. 이 시인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성적은 어떤지, 그죠? 이런 것까지 책에다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막 오려 붙이고 이렇게 하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작품 속에서 그걸 찾아보는 것입니다. 작품 속에서 도대체 왜 이 시인이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됐는지를 찾을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뭐예요? 정확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과 예술 작품이 완전히 대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를 일찍 잃어서 고아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죠? 필연적으로 어떤 작품을 쓰는 건 아니죠. 그죠? 작가의 삶과 작가의 작품을 너무, 그죠? 연결시켜서, 너무 대응시켜서 연구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부모를 일찍 잃은 고아는 모든 똑같은 작품을 쓰겠죠. 만약에 그렇게 대응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참고로 작가의 생애를 조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건 아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품 속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첫 시집으로 돌아갑니다. 대체로 첫 시집에 상당히 이런 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첫 시집에 그 사람의, 그죠? 흔적이, 그죠? 가장 많이 묻어나니까. 자, 이런 작품 한 편을 골랐습니다. 파행이라는 작품입니다. 첫 시집의 제목은 꿈의 이동 건축. 제목이 꿈의 이동 건축이에요. 벽지를 걸어 나와 분류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깎는 듯한 결핍, 결핍. 첫 번째 눈에 띄는 단어는 결핍입니다. 뭔가 결핍을 심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결핍을.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그죠? 갈증이 있는 것이죠. 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욕망하는 것입니다. 결핍.
본유의 화살에 사제는 죽어가면서, 사제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제는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는 사람이죠. 기독교에서는 목사, 그죠? 천주교에서는 뭐죠? 신부나 수녀님, 이게 사제입니다. 사제란 단어가 나오고 본유란 단어가 나왔어요. 본유란 단어는 이 상당히 철학적인 용어인데, 본유 개념이다. 이건 이제 플라톤적인 개념이죠. 플라톤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이 세상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것이죠. 왜? 완전한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절대적이고 완전한 이데아가 있죠. 모든 것에 이데아가 있죠. 인간에게도 이데아가 있고, 그죠? 심지어는 개도 이데아가 있죠. 완전한 개가 있는데, 현실에 있는 개들은 다 어딘가 조금씩 못생기고, 조금씩 다리가 짧고, 그죠? 꼬리가 좀 길거나 뭐, 이렇게 조금씩 불완전하죠. 인간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데아로서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인간보다 조금씩 뭐예요? 부족하죠. 어딘가.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못생겼고, 어떤 사람은 예쁜데 잘생겼는데 머리가 부족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본유라는 개념이 이 이데아와 관련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설명한 것과 관련된 또 개념 하나를 교양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인간의 이데아가 있다고 했을 때, 인간 A, A2, A3 이렇게 있다고 볼 때, 완전한 인간이 아니죠. 이 실제 현실의 인간은, 이 인간들은 이 이데아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유적으로 갖고 있는 이 절대적인 완전성을, 절대적이고 완전한 거, 이걸 다 어떻게 했어요? 왜 조금씩 부족해요?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그죠? 온전히 다 그 본유, 이데아의 본유를 온전히 다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조금씩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은 공평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씩 어딘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어딘가 조금씩 부족한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뭐라 그래요? 이게 다 플라톤 개념입니다. 분유. 나눌 분자를 씁니다. 나누어 가졌다. 자, 본유와 분유 개념 알겠죠? 다 나누어 가진 거예요. 뭐, 플라톤 사상이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세상을 생각하는, 플라톤 사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시에도 본유의 화살에 사제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 개념인데,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이 첫 시집을 쓸 때 당시에 이 박주택의 생각은 뭘 알 수 있어요? 자, 절대적인 세계가 있고 현실의 세계가 있는데, 현실의 세계는 항상 뭐예요? 결핍. 그죠? 그래서 결핍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죠. 그죠? 본유란 말이 나왔고 결핍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예요. 절대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와의 관계예요. 분유되었으니까, 모든 걸 나누어 가졌으니까 이제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는 약간 철학적인 시죠. 그러니까 새는 환상으로 울었다. 환상으로 울 수밖에 없어서, 자, 환상이 왜 필요해요? 이데아 세계가 아니니까, 이데아를 내가 못 갖고 있으니까 이데아에 근접하기 위해서 현실은 항상 부족하니까, 현실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환상을 가지고 내가 이데아를 가졌다고, 그죠? 착각할 수 있는 환상을 품는 거죠. 우리가 대체로 이런 걸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것이 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꿈꾸던 이상형이다 하고 그 사람을 첫눈에 반하는 경우 있죠. 대체로 그게 뭐예요? 환상이죠.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을 내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사귀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환상이 깨지죠. 아까 얘기했던 그 환멸이 오는 것입니다. 환멸.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지금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왜, 아까 질문을 어디서 시작했어요? 왜 박주택 시인에게 이 환멸의식이 있고, 폐허의식이 있고, 허무의식이 있느냐 하는 걸 질문했는데, 지금 이 첫 시집에 실린 이 작품을 읽어보면서 그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환멸이 생겼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인데 현실은 항상 그죠? 부족하니까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환상을 추구하는데 그 환상이 깨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허무 의식, 비극적 세계 인식, 비극적 인식에 그다음 또 읽어봅니다. 환상으로 울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대 앞에 빛으로 피어 시간의 팔에 안긴 말들의 뿌리를 소유할 수 있다면 습속으로 그 미상의 불사의 빛으로 우리는 이름도 없는 말들의 땅으로 가면서 숲을 숲이라고 불렀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상징주의 미학이 지닌 본질에 대한 탐색,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런 전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 유파가 상징주의입니다. 여러분, 상징주의 하면 누가 먼저 떠올라요? 제일 먼저 이미 기존에 있었던 문의 사조 중에 있었죠. 19세기 말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 상징주의 시인들이 그 시대를 풍미하면서 활동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보들레르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학생들 잘 알 텐데, 보들레르, 말라르메, 랭보, 그죠? 이런 사람들. 로또레아몽 들어봤습니까? 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보들레르는 들어봤죠. 예. 이 상징주의 시인들이 시를 쓰면서 가졌던 이 특성이 바로 이런 특성이에요. 절대적인 이상이 있는데 현실은 항상 결핍되어 있고, 그러면 이들이 추구한 것은 뭘까요? 이 결핍된 현실 속에서 뭘 추구하는 걸까요? 절대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뭘 통해서? 언어의 상징성을 통해서. 그래서 상징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박주택 시인이 첫 시집을 쓸 때 상징주의 미학을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특성은 박주택만 가진 특성이 아니고 19세기 말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 때부터 이런 특성으로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상징주의 미학입니다. 상징주의 미학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죠? 결핍된 현실에서, 부족한 현실에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이데아를, 이상세계를 향해서 뭐예요? 언어를 통해서. 그죠? 언어의 뭘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상징과 암시로. 그죠? 이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들레르 작품에 보면 현실의 추악한 면들. 그죠? 악의 꽃. 대표작이 악의 꽃이죠? 보들레르의 대표작, 악의 꽃. 꽃은 아름답다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선한 것 말고도 악한 것, 그죠? 그런 걸 추악한 면을 다 까발리는 그런 작품들을 썼죠,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태폐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태폐적인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이상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절대적이고 이상해. 순수하고 절대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더 추악해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게 보들레르 미학입니다. 보들레르뿐만 아니라 상징주의 시인들이 다 그런 미학을 가졌는데, 이 박주택 시의 출발점은 바로 그런 상징주의 미학이다. 자, 좀 읽어봅니다. 상징주의 미학이 지닌 본질에 대한 탐색. 자, 본질에 대한 탐색 나왔죠? 이게 본질 이데아에 해당됩니다. 여기 설명한 거에 의하면 상징주의 미학은 이 본질을 추구해요. 그러면 상상력이 어떻게 돼요? 비상하죠. 비상한다는 말은 현실의 이 자질구레하고, 그죠? 별 보잘것없는 이 현실의 눈을 돌리는 게 아니고 저 이상세계의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주의 시인들은 이 현실이 너무, 그죠? 작고, 그죠? 보잘것 없고, 그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겠죠.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는 한멸, 폐허, 허무,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보들레르 시를 보면 온통 근태스럽다는 말밖에 안 해요. 환멸스럽고 근태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가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상력의 비상이다. 그죠?
우리 학생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빛에 도달하려 한다. 그러나 상상력의 고공비행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상상력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깎는 듯한 결핍이 생겨난다. 그죠? 항상 이 추구는, 그죠? 이 이상세계에 대한 추구는 좌절로 기결되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다. 보들레르도 그랬고, 말레르메도 그랬고, 랭보도 그렇고, 예. 박주택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박주택에게 있어 이러한 결핍은 생덕적인 것으로서 보들레르가 보여준 저주받은 시인. 그래서 이 말이 유명해졌어요. 보들레르가 저주받은 시인이다. 현대사회에서 시인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왜? 이상을 추구하는데 현대사회는 너무 추하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대체로 뭐예요? 뭘 추구해요? 자본을 추구하니까. 시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세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시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주받은 식으로 생각합니다. 환상으로 울 수밖에 없는 새의 모습은 본질을 추구하는 의식의 날개가 부러질 때 은의 뿌리를 소유함으로써 그것을 대신하는 동시에 상실의 아픔을 안는 시인의 운명을 암시한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좌절을 통해서 이제는 뭘 해요? 자, 밑에 따라서 시인은 새처럼 숲으로 기한하여 그 상처와 결핍을 위로하고 치료하려 한다. 이제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 좌절을 통해서 이제는 숲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수직적으로 상상력을, 그죠? 이건 상승인데, 이거는 수평적 이동이죠.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숲으로. 이 시에서, 이 시를 해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인의 상상력이 이상세계로 갔다가 그게 꿈이 좌절되니까 이제 숲으로 갑니다. 첫 시집의 제목이 뭐예요? 꿈의 이동 건축이죠. 그죠? 그러니까 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방향을. 어디로? 수평으로. 이제 숲으로. 자, 이 한편의 시에서도, 이 박주택의 초기 시가 가진 특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숲으로 들어가면 푸른 인맥의 바다, 물레를 짓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하늘이 내게로 내려와 물을 주시고 해서 보듯 하늘과 자연과 시적 자아가 교감하는 조홍의 세계인 동시에 상징의 숲이기도 하다. 이제 자연과 교감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제 이상세계로 상승하는 것은 좌절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예요? 조금 밑으로 내려와 봅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제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동을 시켰다. 상상력을. 261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이러한 시의식의 진행 과정에서 먼지로 뒤덮인 현실의 땅 위에 서게 된 박주택은 먼지가 이 현실의 뭐예요? 부족함, 결핍을 상징해주는 일종의 상징이죠. 우리 상징과 비유, 그죠? 비유와 상징 공부했죠? 이 현실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먼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지. 이 먼지는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숲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인간 세계 자체.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시인은 하늘과 숲 대신에 집의 구조와 가구들을 이동시키는 시적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것이 이 첫 시집의 제목이죠. 꿈의 이동 건축이다. 자, 262쪽 보세요. 꿈의 이동 건축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첫 시집은 이 평론에서 다루려고 하는 작품은 실제로 아닌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작품은 네 번째 시집이거든요. 263쪽 한번 보세요. 263쪽 밑에서 10째 줄쯤에 네 번째 시집 카프카와 만나는 자매 노래. 이게 이제 이 평론이 주로 다루려고 하는, 주로 해석하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루기 전에 박주택 시인이 첫 시집,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에서 어떤 시세계를 보여줬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첫 시집부터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박주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네 번째 시집까지 왔는가, 이걸 알아야 되니까. 262쪽입니다.
나는 집 구조와 가구들을 이동시킨다. 강물 때문에 어느새 현기증이 높낮이의 생애를 닮아가도 나는 다시는 태양을 찾지 않는다. 자,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태양을 찾지 않고 이제는 집 구조와 가구를 옮긴다. 이 말에서 이걸 알 수 있죠. 그죠? 태양은 여기 있는 것이죠. 그죠?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이죠. 이걸 더 이상 태양을 찾지 않고 이제는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 아니고 이제 이 방향으로 간다. 그죠? 이 작품도 첫 시집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첫 시집에는 이 두 방향이 다 나타나 있는 거죠. 이 방향과 이 방향이 다 나타나고. 처음으로 약속받은 땅의 일이며, 그죠? 땅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관심을 좀 갖는 것입니다. 어디에? 먼지로 뒤덮인 이 땅에도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숲으로 가려고 하죠. 여기보다는 이제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현실에. 물론 현실은 더럽고 추한 세계이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그죠? 관심이 없다가, 이제는 좀 현실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다만 나무들이 지평 위에서 나를 지켜보기 위하여 날마다 까마귀 알을 받아낼 뿐이므로. 자, 해석 부분 봅니다. 하늘의 별을 지향하던 시인은 뭐 별이나 태양이나 다 하늘에 있는 거니까 땅으로의 추락을 경험하면서 강물의 현기증을 느낀다. 습과 들과 성을 찾아가는 영혼의 순례는 이처럼 약속받은 땅의 현기증을 감수하며 진행되는 것이다. 환상을 기입시킨다. 자, 꿈에 이동 건축할 때 꿈이란 단어가 바로 이 환상이죠. 환상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물론 이때도 환상을 가졌겠죠. 그죠? 이데아를 추구할 때도 환상을 가졌겠죠. 숲으로 갈 때도 환상을 가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 시집에서 보여준 박주택의 상징주의적 수사학은 이러한 내면적 필연성에 의해 구축된다. 자, 박주택 시인의 시세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됐는가를 추적한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시인의 삶을 직접 연구해서 조사해가지고 추적하는 게 아니고 작품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설명이 조금 시대적 설명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80년대 시, 이 첫 시집이 나온 게 80년대 초반이거든요. 박주택의 첫 시집, 꿈의 이동 건축이 나온 게 1980년대 초예요. 우리 학생들은 대체로 몇 년생입니까? 80년 이후에 태어났습니까? 몇 년이에요? 96년생이에요? 96년생이에요? 그럼 이 80년대를 잘 모르겠네요. 경험하지 못했겠네요. 예. 책으로만 공부했겠네요. 예. 그래서 실감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왜? 체험이 중요한데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말로만 듣는다는 거죠. 책으로만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주택 시인이 왜 이런 시를 쓰게 됐는지를, 그죠? 시대적 체험과 더불어 이해하기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예. 그걸 전제하고 한번 살펴봅시다. 사회적 상상력이 지배하던 80년대에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적 상상력, 사회적 상상력. 문학이 혹은 시가 사회적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혹은 역사적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데 1980년대 한국 문학은 시대가 한국 사회의 특성이 그랬기 때문에 한국 문학도 뭐예요? 이런 상상력을 요구했습니다. 왜? 80년대는 정치적 대립의 시대였으니까. 독재와 싸우는 대립의 시대였으니까. 학생운동도, 그죠? 활발하게 벌어졌고, 투쟁도 일어나고, 문학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상황, 대결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 그죠? 개인적인 상상력. 자, 역사적, 사회적 상상력에 반대되는 말은 뭐 개인적 상상력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택이 지금 1980년대 초에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은 많은 문학인들로부터, 그죠? 욕듣기 좋은, 그죠? 비판받기 좋은 그런 거예요. 왜? 이거는 개인적 상상력이니까. 이러한, 그죠? 이러한 상징주의 미학은
당대 현실과 역사적 현실에 대응하는, 그죠? 그런 문학이 아니니까 자기의 관념 속에서 혹은 정신세계 속에서 추구하는 어떤 상상력이니까 당시에서는 비판받기 딱 맞는, 딱 실제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80년대에 이러한 시적 개성을 보여주었던 박주택은 탈정치성의 문학이 전개되는 90년대 들어, 바로 이게 정치적 상상력인데, 다른 말로 하면 80년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90년대가 되면 이게 한국 사회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민주화가 되고 후기 산업 사회, 정부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치적 상상력이거든요. 간단해. 사회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 합해서 정치적 상상력. 이게 탈정치적 상상력이 이제 곽광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 이제 주로 소설에서는 신경숙, 윤대영, 김영하 이런 작가들이 대거 새롭게 등장하죠. 탈정치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죠? 개인의 내면성, 그죠? 신화적 세계, 욕망의 세계, 그죠? 개인적 욕망 이런 걸 표출하게 됩니다. 80년대와 90년대 한국 문학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박주택 시인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탈정치성의 문학이 전개되는 90년대에 들어 오히려 상상력의 비행을 넘추고 일상적 현실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80년대 되면 이제 이 현실에 대해서 주로 노래하게 됩니다. 첫 시집에서는, 그죠? 이 이데아 세계를 추구하고 숲으로 가고 막 이렇게 환상을, 그죠? 이데아 세계로 상상하고 숲으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90년대 들어오면 오히려 여기서 현실에 눈을 돌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집, 방랑은 얼마나 아픈 휴식인가. 그래서 시인은, 자, 현실에 눈을 돌리니까 이 시인의 뭐가 더 강하게 나타나겠어요? 이 시인은 그렇다고 해서 이상에 대한 추구, 숲으로 가고자 하는 추구, 이게 완전히 버린 건 아니죠. 하지만 눈길을 현실에 돌리니까 더 어떤 시가 등장하겠어요? 환멸이 강하게 나타나고 혐오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시들이 나오는 것이죠. 보세요. 폐허의 풍경을 정태적으로 묘사하면서 황폐한 현실에 대한 환멸과 자기 모멸을 집요하게 그려낸다. 비린내나고 초라한 존재들이 본래적 생명력과 삶의 동력을 상실하고 퇴락하는 모습이 이 두 번째 시집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263쪽 이제 세 번째 시집, 간단하게 지금 내용을, 두 번째 시집이 어떻고 세 번째 시집이 어떻고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시집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263쪽 넷째 줄입니다. 세 번째 시집 사막의 별 아래에서. 자, 그러니까 제목도 상당히 우리가 그 시세계를 암시해 주죠. 사막은 바로 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 세계 현실. 이게 사막이 아까 먼지라는 상징을 쓴다 그랬는데 먼지와 사막 거의 같은, 그죠? 맥락에 있죠. 그러니까 사막의 별 아래에서. 별은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 별과 태양은 이데아의 세계. 근데 별 아래에서. 그죠? 아직도 순수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이데아 세계를 포기한 건 아니죠. 이 현실에서, 그죠? 몸담고 살면서 이걸 아직도, 그죠? 생각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만큼, 이걸 생각할수록 현실은 그만큼 더, 어때요? 초라해지죠. 초라하고 추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환멸의식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집 봅시다. 263쪽, 넷째 줄. 현실의 폐허와 그것에 대한 환멸을 더 입체적으로 묘사한다. 두 번째 시집에 비하면 더 입체적으로 묘사한다. 자, 첫 번째 시집은 주로 이 이데아에 대한 추구와 숲에 대한 이동, 숲으로 이동, 이걸 보여줬고, 두 번째 시집은 현실에 대한 환멸을 보여줬는데, 세 번째 시집은 현실에 대한 환멸을 좀 더, 두 번째 시집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그죠? 더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세 권의 시집을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263쪽 지금 읽은 대목입니다. 이 입체성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시간의 모티프다. 그로테스크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의 미학 용어입니다. 그로테스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문학에도 사용하지만 미술에도 사용하고 영화에도 사용합니다. 미술 같은 장면을 보면 그로테스크한 걸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괴기스럽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괴기스럽다는 것이거든요. 괴기스럽다. 괴상하다는 겁니다. 기괴하다. 기괴스럽다. 괴기스럽다. 같은 말인데. 그죠? 서로 바뀌었지만. 뭉크의 유명한 그림 중에 절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꽤 괴기스럽게 그렸죠. 그로테스크하게 그린 것입니다. 실제 인물 사실 그대로 그린 게 아니고 과장해서 그렸죠. 좀 더 그로테스크하게. 그죠? 왜? 내면의 공포를, 그죠?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그렸죠. 그 기법, 그죠? 그로테스크 기법. 꼭 뭐 내가 쉬운 예를 들려고 찾은 것인데 더 좋은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영화도 괴기스러운 영화들이 있죠. 그로테스크한 영화들.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 기법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도 알고 겉으로 나타난 것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의 모티프다. 자, 현실의 환멸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로테스크한 표현이고 두 번째는 시간의 모티프다. 시간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시간의 주제를 많이 사용한다. 모티프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모티프는 중심 소재, 시에서는 중심 소재, 중심 이미지겠죠? 중심되는 이미지가 뭐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 때 이걸 모티프라고 그럽니다. 모티프는 여러 개, 한 편의 시에도 여러 개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심 모티프를 찾아라 이러면 가장 핵심적인 거 찾으면 되죠. 그죠?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이 시 전체의 주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모티프는 좀 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핵심 이미지가 모티프입니다. 우리 학생들 1차 과제 때도 그런 거 찾아봤겠죠?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모티프에 해당되는 게 뭐다. 핵심 이미지가 뭐다. 근데 시간의 모티프다. 시간이라고 하는 모티프를 주로 사용한다. 첫 번째는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쓰고 두 번째는 시간의 모티프를 사용한다. 중간고사 시험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 좀 더 잘 볼 수 있을 텐데 중간고사 때 단답식 10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고 가장 기초적인 그죠?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각 박주택 공부하고 나이도 공부하고 개별 신들 공부할 때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 너무 쉽지만 우리 학생들 대체로 정답을 많이 썼는데 못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해서 잘 공부해 두면 나중에 뭐 굳이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그죠?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조금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분명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것들, 그죠? 강조하고 넘어간 것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시험에 객관식 문제, 단답식 문제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단답식 문제 10문제는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얻어야 되는 점수들이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자유서술식? 그런 건 기본적으로 5점씩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하게 쓴 사람 말고는 기본 점수 5점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자유서술식은.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박주택은 무의식 내부의 환상과, 자, 환상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현실에, 그죠? 현실에 눈을 돌렸지만 아직도 환상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환상이 있고, 불협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적 위반의 표현으로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주택 씨의 풍경에는 시간이 잠복해 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로테스크한 표현 기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박주택 씨의 특성을 지금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 번째 시집에 이게 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걸 기억해 하고 네 번째 시집을 공부하는 거죠. 네 번째 시집도 이것과 뭔가 관련이 있을 테니까.
기말고사의 단답식으로 박주택 시인의 시세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로테스크한 표현 기법이고, 두 번째는 뭐의 모티프다. 가로 딱 두 글자 이러면 뭐예요? 시간. 한 문제 벌써 맞추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자, 이제 네 번째 시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네 번째 시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집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죠? 대체로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각자 해볼까요? 1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나중에 기말고사 시험 공부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조금만 더 집중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세요. 그죠? 첫 번째 시집은 어떤 특성? 내가 칠판에도 다 적었는데 좀 복잡하게 막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학생들 메모도 하고 뭐 다 했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세요. 첫 번째 시집의 특성이 뭐고, 두 번째 시집이 뭐고, 세 번째 시집이 뭐다. 종합적으로 박주택 시인의 시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다. 그죠? 하나는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쓰고, 두 번째는 시간의 모티프, 시간의 주제를 많이 사용한다. 왜 시간의 주제가, 시간의 모티프가 많이 사용될까요? 이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현실의 세계가 동떨어져서 이렇게 결핍을 가지고, 그죠? 아까 분류?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세계로부터 어떤 원인이 이 먼지를 만들어낼까요? 원래적인 것에서 먼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시간입니다. 인간의 세계, 인간의 현실 세계는 시간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이데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그것은 시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찰나적인 시간이 계속 가는 것이니까.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이 현실 세계에서. 인간도 그 아름답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죠? 쭈글쭈글해지죠. 자,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비극이 있고, 환멸이 있고, 그죠? 뭐예요? 이 폐허를 느끼는 것은 박주택이 볼 때는 시간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인간은 죽으니까. 그죠? 모든 비극은 그 시간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미리 그건 얘기를 내가 던진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카프카와 만나는 자매의 노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단어는 잠입니다. 잠은 뭐와 연결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 많은 박주택 시인의 특성들 중에서 잠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뭘까요? 꿈, 또 환상. 잠은 꿈과 직접 연결되고 그 다음에 환상과도 연결됩니다. 꿈이 환상 아니에요. 꿈이 대표적인 환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꾸는 꿈은 그 현실을 재구성한 어떤 환상이죠. 꿈이 환상이죠.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네 번째 시집에서는 등장하는 것이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자, 봅니다. 이 기억의 풍경화는 새로운 목소리로 표현된다. 유장하고 장엄한 독백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독백. 자, 이제 특징을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갑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체크해 두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과 집중하지 않고 좀 멍 때리는 사람의 차이가 나중에 점수로 나타납니다.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 뭐 나중에 이렇게 상대평가 비율에 따라서 최대한 상향 조절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받은 점수가 중요하죠. 그래야 상향 조절하더라도, 그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독백. 이것이 이제 이 네 번째 시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독백의 형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밑에 넷째 줄, 그것은 묘사와 진술, 대상의 관찰과 내면적 상념, 사유와 감각, 이미지와 상상력이 교차하고 교직하는 복잡한 주름의 문체를 만들어낸다. 주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복잡해진다, 주름이. 자, 이제 드디어 주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한 학기 동안 내내 공부하는 것이 주름과 기억이잖아요. 그죠? 이 교재 제목처럼 주름과 기억.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박주택의 시가 이렇게 복잡한 주름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정리한 바에 의하면 서정의 형식이 아니고 두 번째 폐허의 형식에 해당된다. 그죠? 이건 주름에 해당되고 기억에 해당되는데 이 서정의 형식은 어떤 기억의 회로를 갖고 있는다. 이것은 뭐예요? 망각의 회로를 갖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기억 플러스 망각이죠. 그죠? 망각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잡한 주름입니다. 뭐에 비해서? 서정의 형식에 비해서 이 두 번째 형식은 그래서 복잡해진다. 자, 보세요. 264쪽 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 네 번째 시집에 수록된 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봅시다. 판에 박힌 그림. 판에 박힌 그림. 판에 박혔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습관적으로 되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는 대표적인 게 일상인데, 일상 속에서 우리는 뭘 보통 느껴요? 근태스러움을 느끼죠. 이 작품이 바로 그런 근태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한번 봅시다. 입을 열지 않아 어금니가 아픈 하루. 하루 종일 입을 안 열었다는 겁니다. 뭐 혼자 생활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가지 말자던 술집에 앉아 기우는 저녁회를 바라본다. 절대 이 술집 안 가겠다. 술집에는 안 가겠다. 그런데 또 거기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완전 술꾼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 보통 어떤 단어를 많이 써요? 허구 헛날. 그죠? 허구 헛날 술 마시는 겁니다. 다시는 가지 말자던 술집에 앉아 기우는 저녁회를 바라본다. 자, 이제 저녁이 되는 겁니다. 저 해의 상형 문자, 저곳에는 어떤 망령의 책들이 있길래 해를 문자로 봅니다. 해가 지금 지면서 석양을 지금 물들이고 있는데 그 해를 문자로 비유했어요. 상형 문자라고 그랬어요. 한자가 상형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라는 말 알죠? 사물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 글자를 만든 게 상형 문자잖아. 그래서 해를 뭐라 그래요? 날, 일자, 이것도 상형이죠. 태양 이걸, 그 모양을 이렇게, 그죠?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의 상형 문자. 해를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이 망령의 책. 그죠? 죽은 자의 영혼이 있는 책. 지금 왜 해를 상형 문자에 비유하고 망령의 책에 비유했을까? 지금 지는 해기 때문에, 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문장들이 실명한 한 채. 실명 뭐예요?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람에 나물길까? 얼룩진 의자 위로 먼지가 기순을 꿈꾸며 부유하고 있다. 자, 여기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단어, 먼지. 먼지가 바로 현실의 누추함을 보여주는, 그죠? 더럽고 누추하고, 그죠? 결핍된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라 그랬죠? 앞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또 나왔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먼지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나왔죠. 뭐예요? 요 문장에서. 얼룩이죠. 얼룩이란 건 뭐예요? 본래 모습이 훼손된 거죠. 그죠? 옷 입고 다니는데 얼룩이 졌어. 아, 이제 이 옷 그만 입을 때가 된 모양이다. 왜? 훼손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룩이나 먼지는 현실이, 그죠? 불완전하다는 거, 누추하다는 거,
추하다는 거, 이런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술 마시고 있는 이 술집에서, 그죠? 지는 해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허무, 권태. 아까 우리가 여기 적었던, 그죠? 환멸의식,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걸 이런 이미지로 대신해서. 무슨 이미지? 얼룩, 먼지. 그래서 먼지에는 울음소리가 박혀있다. 뭔가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연을 봅시다. 다시 태어나리라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저녁의 남은 빛에 맡기리라. 다시 태어난다. 이게 뭐예요? 환생, 그죠? 재생. 우리는 항상 이걸 꿈꾸죠. 아,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죠? 실패했어도, 그죠? 현실에서 그죠? 살아가면서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이 환멸을 느껴도, 아, 내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부질없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환멸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것도 부질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바람을 읽으며 누군가는 잘못 쓰여진 기록에 세상과 맞서 싸운 길 위해서 어이없는 웃음을 지을, 조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허무의식을 역시 보여줍니다. 또 누군가는 잠이 들다 깨어 스스로 독이 되는 긴 편지를 쓰리라. 스스로 독이 된다. 긴 편지. 어떤 편지인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해가 진다 저녁해야 바람이 부냐. 막 이게 뭐예요? 이 감정이 막, 그죠? 흥분된 채 지금 시를 쓰고 있죠. 잔잔하게 가라앉아서, 이 서정시가 대체로 그런 시들인데, 이 폐허의 시들은 막 감정이 넘쳐 흘러. 이걸 정념이라 그럽니다. 파토스. 파토스가 강한 시다. 내면에 어떤 강한 정서가 느껴지는 시다. 이런 시들을 읽으면 임팩트가 좀 강하죠. 그죠? 잔잔한 시보다. 너 지는 곳 붉은 핏물로 하늘을 곱게 물들이며. 왜냐면 지금 해가 지면서 석양을 물들이고 있으니까. 운명을 하나씩 내 속에 가두고 이별을 피워 올리는 곳. 내가 길이라고 타이른 수많은 기다림이 좀이 쓴 채. 자, 좀. 앞에 나온 뭐와 비슷한 이미지예요? 먼지, 얼룩, 좀. 다 뭐가 만들어낸 걸까? 무엇이 만들어낸 걸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 시간이 이 모든 현실의 완전한 것들을 퇴색시키는 거죠. 그죠? 마모시키는 거죠. 그래서 먼지가 생기는 거죠. 창에 수위가 어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까지 지금 상상하게 돼요? 수의. 수의가 뭐예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의식까지,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환멸과, 그죠? 폐허와 건태의 의식이. 자, 그래서 이 작품은 폐허의 형식이다 그랬어요. 우리 머릿말에서 구쪽인가요? 머릿말에서 이 두 번째 폐허의 형식은 어떤 시학과 관련된다 그랬어요? 죽음의 시학. 자, 이 작품도 지금 죽음을 상당히 강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죠. 바로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19세기 말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이 이러한 환멸과 죽음을 많이 노래했거든요. 그죠? 바로 이 폐허의 형식에 속하는, 이 두 번째 형식에 속하는 한국의 이 젊은 시인들이 대표적으로 누구? 기영도 같은 사람이 죽음의 시를 쓰다가 죽었죠. 실제로 일찍 죽었죠. 진희정이라는 시인도 있고 이연주라는 여성 시인도 다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는데, 대체로 그 공통된 이런 죽음의 의식을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작품도 그런 걸 보여주죠.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랑의 모습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수의를 입은 모습이, 죽음이 우리가, 그죠? 만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밝고, 그죠? 경쾌하고 명랑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비극적인 사랑이죠. 죽어서 만나는 그런 사랑. 자, 이제 265조.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셋째 줄 보세요. 여기서 저녁회를 상형 문자와 책으로 비유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자, 문자와 책이 중요합니다. 이 시에서 중요한 모티프를 찾아라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모티프는 문자와 책이에요. 두 번째 모티프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얼룩과 먼지와 점이에요. 자,
자, 정리가 됩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도, 우리 학생들이 각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작품 한 편 한 편마다 뭘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핵심적인 이미지, 그죠? 핵심적인 비유와 상징. 그걸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모티프라 그랬습니다. 그 모티프 중심으로 잘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에도 잘 대비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밋밋하게 공부하지 말고 포인트를 탁탁, 그죠? 찍어가면서 공부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작품을 이해하는데도 좀 더 활력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 작품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두 가지 모티프가 있다. 뭐예요? 첫 번째, 문자와 책. 두 번째는 뭐예요? 얼룩과 먼지와 점. 그죠? 자, 미리 내가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모티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아까 시간의 모티프와 관련해 보세요. 시간의 모티프. 자, 두 번째 먼저 얘기합니다. 아까 이미 이건 얘기했어요. 얼룩과 먼지와 점은 시간의 굴복한 결과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생명체나 사물이, 그죠? 이 책상도 새거일 때는, 그죠?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얼룩도 생기고 먼지도 묻고 깨어지고 하니까 이제 버려야 되죠.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니까 얼룩, 먼지, 점은 이 시간이라는 모티프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죠. 그죠? 부정적인 결과죠. 시는 이런 부정적 결과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아, 모든 이 세상은 시간에, 그죠? 굴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자와 책은 뭘까요? 그 시간을 인간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문화의 산물이죠. 여러분, 책을 왜 써요? 일기를 왜 씁니까? 글자를 왜 만들었을까? 인간이. 이 시간을, 그죠? 저항하려. 시간이죠. 그래서 책을 써놓으면 내가 죽더라도 이 책은 꽤 오래 남아서, 그죠? 다른 사람 시간을 견디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절대적으로 시간을 견디는, 그죠? 문자나 책은 없겠죠. 언젠가는 이것도 다 먼지로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인간이 가능한 자기 힘 닿는 데까지 시간을 견디려는 노력이 이 문자와 책이죠. 자, 그런 관계가 있는. 첫 번째 모티프하고 첫 번째 지금 이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의 관계는 다 뭐와 관련돼요? 시간과 관련돼요. 그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탁 찍어서 한 편의 작품을 이해하면 더, 그죠? 우리가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석을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압축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압축해서.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읽어봅니다. 오래고 푸른 방이라는 작품이에요. 오래고 푸른 방. 265쪽입니다. 시절들은 머리털처럼 흘러갔다. 자, 이거 비유죠?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그랬는데 비유와 상징 공부했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비유일까? 뭐뭐처럼. 직유법이죠. 시간을 뭐에 비유했어? 머리털에 비유했어. 자, 그럼 이건 의미는 뭘까? 비유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머리털처럼 흘러갔어. 어떻게 흘러갔다는 거야, 시간이? 까맣게 흘러갔다는 거야? 머리는 까만 머리도 있지만 노란 머리도 있잖아. 그러니까 색깔로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머리털이 의미하는 게 뭘까? 비유한 게 뭘까? 어? 시간이 머리털이 빠지듯이 빠지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 머리털이라는 비유는 뭐 다양하게 해석은 가능합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많이 흘러갔다는 뜻이겠지. 머리털 세어봤어요? 자기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많아요. 많아서 이거 실제로 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처럼 많이 흘러갔다. 그런데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빠지는 것처럼 흘러갔다. 이렇게도 됩니다. 그렇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왜 시에서 비유와 상징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시에서 비유와 상징을
아까 우리가 이미지도 공부했고. 왜 이걸 쓰는 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 비유도 머리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얘기했듯이 머리털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지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머리가 빠지듯이 뭔가 허무하게 머리가 빠지면 좀 허무하죠. 허무하게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비유나 상징으로 언어를 구사하면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구사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좋은 시가 못 되겠죠. 이 비유로 머리털처럼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해석한 대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 학생이 해석한 대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해석한 대로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시의 뭐예요?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비유와 상징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걸 실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비유를 사용한다. 알겠습니까? 상징을 사용한다.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적절한 비유, 적절한 상징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그러면 너무 의미가 분명하게 바로 전달돼 버리죠. 아무 그 매력이 없는 것이죠. 그죠? 저녁에 바친 흘러가는 뼈들은 자주 놀라 두근거렸다. 뼈라는 단어가 나왔죠. 뼈라는 단어도 현실의 삭막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뭐에 가깝습니까? 앞에서 공부한 이미지들 중에서 얼룩, 먼지, 점에 가까운 것이죠. 현실에서의 인간 존재를 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를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제유죠, 제유.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빵을 다오. 빵은 뭐예요? 음식의 한 부분이지만 전체를 상징하죠. 전체를 제유하는 것이죠. 뼈도 인간에게 뼈도 있고 뭐 살도 있고 피도 다 있지만 뼈로 인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인간 존재를 제유 알겠죠? 근데 제유를 환유 속에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고 제유를 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건 환유 제유, 은유, 환유, 제유. 정확하게는 제유인데 이걸 환유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 환유 속에 제유까지 포함시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66쪽 266쪽부터 합니다. 수고했습니다.